사람들이 노처녀라고 놀릴 때는 가만히 웃기만 하면 되었다. 말없이 웃는 나의 내면에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상대방은 결코 모른다. 깊숙이 숨겨진 자아. 그것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내밀한 모습이었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당히 입을 다물고 순응하며 태연한 척하지만 사실은 내 내부에 무서운 용암이 들끓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자의 첫 생일. 안희희옥 장편소설. 8. 선택. 이튿날 아침에는 주룩비가 내렸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두덩이 푸석푸석한 판에 비까지 내리니 기분이 한없이 우울했다. 사장은 무슨 바쁜 일이 있는지 아침 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덕분에 오전 내내 묵묵히 일만 했다. 조용히 실무에 열중하는 것은 가라앉은 기분을 감추기에 그만이었다. 12시 30분 점심시간이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편집실을 나갔다. 나도 천천히 현관으로 나왔다. 밖에는 그새 비가 개어서 파랗게 씻긴 하늘이 맑고 시원했다. 잠시 그대로 서서 심호흡을 했다. 그때였다. 낯익은 걸음걸이의 이 선생이 회사로 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처음 보는 젊은이와 함께였다. 나는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안녕하셨어요. 내가 반갑게 인사를 했다. 그러나 며칠 전에 좋지 않은 기색으로 떠났던 이 선생은 아직 기분이 안 풀렸는지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사장님이 계시느냐고 물었다. 이 근처를 지나다가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들렀는데 사장님 대신 제가 점심을 사지요. 내가 잽싸게 대답했다. 이 선생은 잠시 주춤거리더니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표정으로 따라 나섰다. 나는 회사 부근에서 제일 넓고 깨끗한 음식점으로 갔다. 그리고 편안한 온돌방으로 안내되었다. 이 선생이 식단을 보면서 같이 온 젊은이에게 물었다. 매운탕 어때요? 좋습니다. 연변 매운탕과 맛이 어떻게 다른지 먹어보겠습니다. 젊은이의 대답에는 진한 평양 말투가 배어 있었다. 새삼스럽게 그를 주시했다. 그러자 이 선생이 비로소 젊은이를 소개했다. 인사하지요, 윤 부장. 조선족 2세 중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작가입니다. 김석입니다. 젊은이가 명함을 내밀었다. 나도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요즘 연변 동포들이 고국을 많이 방문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국가 체제가 다른 곳에 와보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놀랐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잘 사는 줄 몰랐습니다. 김석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대답했다. 잘 사는 사람들만 만나 보신 모양이군요. 나는 마지못해 조금 웃었다. 김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남조선에서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중국의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낮게 살 겁니다. 나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씁쓸한 기분이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샅샅이 모르는 김석은 우리 체제에 경탄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한 이즈음 우리는 김석과는 달리 환상조차 품을 곳이 없게 된 것이다. 이 선생이 왜 김석을 데리고 왔을까 궁금해졌다. 그러나 이 선생은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화제가 끊기는 게 어색해서 김석에게 물었다. 작가라고 그러셨죠? 연변에서는 문학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 귀동냥으로 하디요. 작가 선생들이 추천해주는 책들을 읽고 또 직접 써보고. 주로 어떤 책들을 읽었습니까? 사회주의 국가의 책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내가 물었다. 중국 책, 소련 책, 그리고 북조선에서 나온 책들을 읽었디요. 이를테면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셜로호프의 고요한 동강, 알렉세이 톨스토이의 고난의 길 같은 것들이 유명하디요. 연변 작가의 소련 발음이 유창했다. 나는 계속 물었다. 북한 책들은 어떻게 구입해서 보셨습니까? 연변 도서관에 많습니다.
해방 후에 리북명, 김사량, 최명익, 한서리아들의 작품과 최신작 피바다, 꽃파는 처녀, 시련 속에서 청년전이 등등 열심히 듣던 나는 슬그머니 기운이 빠졌다. 새로운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왜 이 선생이 김석을 데리고 왔는지 점점 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선생에게 넌지시 물었다. 모두들 벌써 국내에 소개된 작품들이죠? 그렇죠. 사회주의 국가의 유명 작품들은 2, 3년 전에 국내 독서계를 휩쓸었으니까요. 이 선생도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다는 듯 지루하게 말했다. 김석이 화제를 약간 바꾸었다. 남조순 책들도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요? 주로 어떤 책들입니까? 내가 반가워서 되물었다. 많디요. 김남조, 서정주, 김동리 등 남조순의 대표 작품들이 다 있디요.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원로 작가들의 이름을 듣자 연변에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했다. 남한 작품을 읽어보니 어떻던가요? 남조순 작품은 서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연변에는 요즘 모더니즘이 뒤늦게 유행하고 있어서 남조선 작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조선에 막상 와보니 오히려 중국에서 이미 겪었던 리얼리즘 논쟁이 더 활발하더군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가 한창이지요. 김석이 만난 국내 문인이 민족문학 계열에 국한되었으리라 짐작하면서 한마디 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면 질색을 하는 이 선생의 안색을 힐끗 살폈다. 이 선생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김석은 눈을 반짝였다. 저는 남조선 문단의 새로운理論을 많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조선 인민들의 감수성에 맞는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야 남조선에서도 연변 작가들의 작품이 널리 읽혀질 수 있겠디요. 비로소 어렴풋이 김석의 방문 목적을 알 것 같았다. 젊고 야심만만한 김석은 자신의 작품을 남한에 소개하고 싶어서 이 선생을 통해 출판사를 물색했을 것이다. 이 선생은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왔으리라. 그러나 이 선생 역시 연변문학에 별 기대를 걸지 않으므로 김석 스스로 입을 열게 한 채 무덤덤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이리라. 대충 이 선생의 예고 없는 방문 경위를 짐작한 나는 김석과 별 뜻없는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 이 선생이 심심했는지 느닷없이 김석에게 물었다. 연변에도 40살 된 노처녀가 있어요? 예? 김석이 매운탕을 먹다 말고 입을 해 벌리며 되물었다. 윤 부장처럼 40살이나 된 노처녀 말이요. 김석은 놀라서 나를 보며 물었다. 결혼 안 하셨습니까? 예. 내가 간단히 대답했다. 김석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선생이 짓궂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연변에는 윤 부장 같은 노처녀가 없지요. 예, 처녀들은 다 결혼합니다. 김석이 희귀한 생물도 다 봤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이 선생도 나를 가엾게 바라보았다. 연변처럼 소박한 곳에서 살았으면 벌써 결혼했을 텐데 어쩌다 이 삭막한 땅에 태어나가지고 결혼 안 한 게 불쌍한 일인가요? 내가 한마디 쏘아붙였다. 글쎄 이렇다니까 결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채 40년을 보내다니. 더 이상 동정을 받을 이유가 없었고 점심도 다 먹었으므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장님이 오셨을지 모르니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이 선생과 김석이 나를 따라 일어섰다. 회사로 와보니 사장이 마침 돌아와 있었다. 손님들을 사장실로 안내한 후 나는 편집실로 돌아왔다. 사장은 분명히 장사가 안 될 연변 작가의 작품을 거절을 하느라 곤욕을 치르겠지만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기획위원 이 선생이 데려온 작가를 편집장 선에서 되돌려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 오후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문화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부터 추진하기로 결심했던 기획의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장경미 간사가 잠깐 외출했는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소화기를 놓은 후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대한문화와 최초로 만나던 때가 떠올랐다. 1984년이었다. 광주 항쟁의 충격을 딛고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었다. 여성운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새로운 단체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내가 그러한 움직임에 접하게 되었던 계기는 그즈음 자주 만나던 김성애를 통해서였다. 아직 쌀쌀하긴 했지만 봄날이 완연한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다. 김성애가 모처럼 전화를 했다. 오늘 오후 계획이 어때요? 별다른 계획이 없어요. 그럼 퇴근 후에 민속 주점 솔가로 와요. 재미있는 모임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모임이 어떤 것일까? 나는 가슴을 설레며 솔가로 갔다. 투박한 나무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니 김성애가 여러 여자들과 함께 큰 방 하나를 차지하고 담소를 나누다가 손짓을 했다. 나는 방 안에 있는 10여 명의 여자들을 재빨리 훑어보며 안으로 들어섰다. 여러분,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지금 가나 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하는 윤여민 씨예요. 김성애의 말에 따라 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왔군요. 안경을 끼고 단발머리를 한 40대 중반의 여자가 말했다. 환영 인사치고는 싫지 않은 말이었다. 그 여자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히읗대학에서 가르치는 최영주예요. 저는 시옷대학에 있는 박민희예요. 난 지옷대학에 있어요. 강정화예요. 최영주에 이어 계속적으로 인사를 하는 여자들은 30대 중반의 교수들이었다. 모두들 눈빛이 날카로웠고 표정도 빈틈이 없었으나 몸짓에는 중산층 특유의 여유와 안정감이 배어 있었다. 옷차림은 검소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세련되고 넉넉한 품위가 엿보였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주눅이 들면서 한편으로 강한 저항감이 솟구쳤다. 순간 속으로 어렵게 자란 사람 특유의 자격지심이 발동하는구나 싶어 짐짓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교수들보다 젊어 보이는 다른 여성들도 거의 전문직 지식인들이었다. 나는 도대체 이들이 모여 어떤 얘기를 나누나 조용히 귀 기울였다. 식탁 위에는 모임의 취지를 알리는 발기문과 동인 가입 원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장을 집어 읽어보았다.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아이들이 자유로운 대한문화를 모색한다. 대한문화라. 그 뜻이 얼핏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갸웃거리고 있는데 박민희가 내가 들어오는 바람에 중단했던 말을 계속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 찬성하실 겁니다. 그것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변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억누르는 힘이 너무 크다 보니 해방의 열망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폭발 직전의 상태에서 내놓는 대안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작용하는 급진적 핵명론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가 박민희의 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 성차별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의 불평등이 이 땅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는 주장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성 문제가 유일한 불평등은 아니지만 중심 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성으로서 그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자유로운 삶을 실험해 왔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지요. 그러나 각자가 뿔뿔이 흩어져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의 고민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나누는 고민을 해도 좋을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나는 기역대 여학생 지하서클 시절부터 고민해왔던 문제들이 풀릴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박민희가 말하는 생활 속에서의 구체적인 변화, 작은 일부터 점진적으로 바꿔가기라든가 자유로운 삶을 각자 실험해왔고 이제부턴 혼자가 아닌 함께 고민하자는 최영주의 얘기가 솔깃하게 다가왔다.
아, 나는 별종이 아니구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나는 숨을 죽이며 강정화의 다음 말을 들었다. 우리는 회의 결과 특별한 조직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기존 모임들은 희생적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대다수의 조직 활동이 위계서열적이고 감정적 원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요.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저절로 조직을 기피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조직의 폐해를 피해서 대표도 만들지 말았으면 해요. 모든 동인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조직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대안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최영주가 덧붙여 제안했다. 그래요. 조직의 횡포는 가능한 한 막아야 해요. 어떤 직책부터 맡길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절로 영향력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도자 없이 또 열띤 흥분도 없이 이성적 조직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모임의 목표를 자신의 신조로 소화하고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그 속에서 자신의 몫을 스스로 찾아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시키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없이 창의력에 의해 늘 새로워지는 모임으로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강정화가 다시 말을 받았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으로 여러 사람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기 위해 책을 펴냅시다. 책이라는 매체를 택한 이유는 건전한 문자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생활과 동떨어진 공허한 글이 아닌 참 생각을 담은 분명한 글이 나와야 해요. 민주적 생활 양식이 담긴 창조적 의식을 책으로 펴내는 거죠. 어때요? 책 만드는 일에 참여할 거죠? 거침없이 파고드는 강정화의 물음에 나는 약간 당황했다. 아직 어떤 모임인지도 덜 파악했는데 참여할 거냐고 묻다니 나는 우물쭈물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저야 직업이 책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어떤 책인지 잘 몰라서 어떤 책이 될지는 이제부터 다 같이 의논해서 만들기에 달렸지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이 보게 만들려면 한 500권쯤 만들어야겠네? 자유롭게 주고받는 얘기를 듣던 나는 500권이라는 말에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이들은 뛰어난 전문직 여성이지만 출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출판사에서 책을 발행하려면 적어도 기본 부수 3,000부는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수지 타산이 맞아요. 인쇄도 섭섭지 않게 받을 수 있고요. 어머, 3,000부씩이나 만들어요? 박민희가 입을 크게 벌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진한지 나는 김성애에게 눈짓을 하며 가늘게 웃었다. 3,000부가 나가도록 하려면 여러 계층을 상대해야겠네요. 전문직 여성, 사무직 여성, 생산직 여성, 학생, 주부들을 가리지 말고 중산층, 기층 할 것 없이 광범위하게 최영주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 나는 속으로 모인 구성원이 모두 중산층인데 기층 여성 문제까지 다뤄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그렇게 널리 확산시키지 않아도 가능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3,000부 정도는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면 확실할 것 같은데요. 그러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일 필요 없이 우리 수준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시다. 우리의 기본 자세가 무리하지 않으면서 힘 빼지 말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강정화가 대뜸 찬성했다. 그러자 여지껏 가만히 있던 김성애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렇더라도 기층 여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죠. 대다수의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억눌린 상황에 있는데 팔자 좋은 여자들이 한가한 신세 타령이나 늘어놓으면 최영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팔자 좋은 여자들이 누군데? 팔자 좋다는 여자들의 실체를 알고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걸? 박민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래요. 기층 여성들은 중산층 여성을 부러워하지만 대부분의 중산층 여성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산층 신화의 허구를 깨야 해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해바라기 하고 있는 이상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어 가야죠. 김성애의 발언을 계기로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 나는 잠시 뒷전으로 물러앉아 상위에 놓인 음식을 먹으며 얘기가 정리되기를 기다렸다. 한참 토론이 있은 뒤 여자들은 합의를 도출했다. 동인들이 자기 생활의 장에서 구체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중산층 대상으로 써내되 기층 여성의 고민도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책의 대상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던 데에 비해 일단 독자층 설정이 되자 기획안이 놀랍도록 쉽게 짜여지기 시작했다. 동인들이 저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자 청탁할 원고의 성격이 삽시에 결정되었고 다양한 인재들로 필진이 구성되었다. 나는 속으로 경탄을 했다. 출판사 편집진이 총동원되어 한 달 동안 할 일을 이들은 몇 시간 내에 해치웠던 것이다. 물론 이 기획안은 앞으로 몇 차례나 수정될 것이지만 나는 약간 흥분되면서 신이 났다. 함께 일해 볼 만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느낌이었다. 월요일 아침 회의 때였다. 토요일 날 만났던 대한문화에 대해 사장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기획안을 자랑스레 내보이며 그 신선함을 지적했다. 내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기획안을 꼼꼼히 검토한 사장은 약간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의외의 발언을 했다. 중산층 여교수들 모임이라면 계층 상승의 욕구가 강한 우리나라 여성 독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겠군. 그들이 발표하는 글이 너무 어렵지만 않다면 기본 부수는 무난히 나가겠어요. 윤 부장이 그 모임과 계속 접촉하면서 출판 계약을 유도해 보도록 하세요. 나는 잠깐 머리가 멍해졌다. 분명히 나는 중산층의 환상을 깨고 대한문화를 추구할 새로운 여성 출판 문화 운동의 장이 열렸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사장은 그 모든 사실을 가볍게 무시하고 여성 독자들의 계층 상승 욕구를 자극하여 장사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꼈으나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사장은 경영자다. 어떤 경우에도 수지타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남자들의 모임에 대해 보고했다면 이렇게 가볍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남자들의 모임이었다면 거창한 의미부터 부여하고 명분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은근히 무시하는 것이다. 비교적 남녀 차별을 안 하는 사장이 이럴 바에야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남성들이 주도하는 출판계에서 대한문화가 처한 미약한 입장을 생각하자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아울러 반사적으로 대한문화 동인들에게 편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때 사장이 잊은 것이 있는 듯 한마디 덧붙였다. 그런데 장사 좀 하려다 운동권에서 욕먹지는 않을까? 중산층 여성들 뒷바라지나 한다고. 남자 해직 교수들이나 저항적 지식인들 가운데도 중산층이 많잖아요. 노동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글을 쓰지 않으니까요. 내가 대뜸 쏘아붙였다. 사장은 무안한 듯 너털 웃음을 웃었다. 그때만 해도 사장이 운동권과 손을 잡고 출판 문화 사업을 펼칠 때였다. 지금처럼 목적을 잃고 돈에만 급급해 하지는 않았다. 허허 웃고 난 사장이 한마디 충고를 했다. 어쨌든 대한문화와 계속 만나되 일정한 거리감을 갖고 너무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편집자는 필자들과 친해져야 하지만 객관성과 균형 감각을 잃으면 곤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장으로부터 접촉 방법까지 지시받은 그날 이후 나는 자유롭게 대한문화에 참석할 수 있었다. 고정된 사무실이 없었던 대한문화는 주로 널찍한 음식점에 모여 얘기를 나누었다. 동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웃음을 그치지 않았다. 남자들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홍일점으로 지내다시피 하다가 마음이 통하는 여자 동료를 만나니 무척 즐거운 모양이었다. 게다가 내가 보기에 그들은 별다른 고민이 없어 보였다. 충분히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서 행복의 조건을 두루 갖춘 것 같았다.
그러한 인상은 강정화의 집을 방문했을 때 더 강해졌다. 기획한 원고들이 대충 들어와서 모두들 한 번씩 읽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장시간 원고를 검토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강정화의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 강정화의 집은 40평쯤 되는 아파트였다. 호화로운 가구나 요란한 실내 장식과는 거리가 먼 검소한 집이었지만 살기에는 편하게 짜여 있어 주인의 실용적인 성격을 말해주었다. 거실로 들어가니 먼저 온 동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양탄자를 깐 바닥과 소파에 멋대로 주저앉아서 담소를 즐기고 있자니 파출부 아주머니가 저녁을 차렸다. 강정화의 남편과 아이들이 음식을 날랐다.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 일을 하는 강정화의 남편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아는 남자들 중에는 부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강정화는 남편과 반말을 썼는데 그래서인지 부부가 마치 동성애 친구처럼 친밀해 보였다. 아이들도 아들, 딸에 상관없이 억눌린 데 없고 자유스러웠다. 그야말로 평등한 부부의 양성적인 아이들 같았다. 남녀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는 봉건적인 가정들을 지겹도록 보아온 내게는 무척 신선하고 재미있는 가족이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을 창조하고 있는 이 가족은 아주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다. 나는 그 행복감에 약간 질려서 파출부 아주머니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래, 이 가족의 여유와 행복은 남의 집살이를 해야 하는 저런 아주머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지도 몰라. 나는 굳이 기역대 여학생 지하서클에서 공부했던 계급의식을 일깨우며 이 집의 행복에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 의심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아랑곳 없이 파출부 아주머니는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며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마치 할머니가 특별 요리를 해서 친손자들에게 먹일 때처럼. 나는 파출부조차 즐거워하는 이 집의 온기에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동인들은 원고를 나누어 읽기 시작했다. 꼼꼼히 읽고 소감을 덧붙였는데 그대로 실어도 되겠다는 원고가 거의 없었다. 대부분 필자에게 돌려주며 고쳐 쓰도록 충고를 했다. 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만약 출판사에서 이와 같이 원고를 되돌려 보낸다면 필자들이 노발대발해서 자신의 권위가 침해당한 데에 항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인들은 거리낌 없이 빼고 덧붙이며 고쳐 쓰도록 조언을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동인 필자들은 별 불쾌한 기색 없이 순순히 고치겠다고 원고를 거두어들였다. 아니, 순순히가 아니라 기꺼이 보다 나은 글을 위해 다시 쓸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아마 대한민국 출판계에서 이렇게 심사숙고하여 작성되는 원고는 그리 많지 않으리라 추측했다. 청탁해서 원고가 들어오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출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문인이나 교수들의 명성과 권위로 유지되는 문화계를 생각할 때 참으로 오랜만에 책다운 책을 만드는구나 싶었다. 편집회의는 밤늦게야 끝났다. 강정화의 집을 나와 김성애와 단둘이 밤길을 걷게 되었다. 어때요? 대한문화 동인들 재밌지요? 김성애가 내게 물었다. 너무 행복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서 약간 거리감을 느껴요.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알고 보면 저마다 고민이 있어요. 강정화가 비교적 무난한 편이지 다른 동인들은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외로운 독신자도 있고요.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데요. 나는 은근히 놀라며 되물었다. 김성애가 빙그레 웃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일들을 동인들은 곧잘 이겨내요. 어차피 누구에게나 인생은 풍파의 연속이지만 그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강한 거죠.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낸 독립적인 여자들이니까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 모든 억압에 지혜롭게 대처하죠. 동인들을 만나면서 배우는 점이 많아요.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기대지 않고 살면 오히려 손상되지 않은 자아를 유지할 수 있고 즐거우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윤여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독신이 반드시 괴로운 극기의 길만은 아니에요. 남자에게 주눅들지 않음으로써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 수도 있으니까요. 김성애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놓은 후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한동안 멀어져가는 김성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활기차서 전혀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남자에게 억압당하기를 싫어해서 혼자 살기를 원했다. 자라면서 남자와 연애할 기회가 생겼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이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드는 것 같았다. 머뭇거리는 사이 나이가 들었다. 그동안 나의 독신 생활은 편하기는 했지만 재밌거나 행복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사람들은 무슨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여자로 여기기도 했다. 그들의 편견이 옳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특별히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저 남들이 뭐라든 내 편한 대로 살면 그만이었다. 또한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생길 괴로움과 갈등을 피해서 혼자 사는 대신 좀 재미없어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다. 오히려 홀로 사는 외로움과 극기의 치열함을 감수해야 할 어떤 과제로 설정했다. 그러나 오늘 김성애의 얘기는 무언가 색달랐다. 혼자 살면서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다. 뜻을 같이 하는 여자친구들과 만나며 함께 일하고 나아가 새로운 공동체도 꾸미면서 대안적인 생활 양식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렇다. 독신 여성과 불행한 삶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통념을 뒤엎을 수 있다. 오히려 독신 여성과 행복한 삶의 거리가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여름밤의 공기는 부드럽고 신선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펴지며 내부에서 무언가 탁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일종의 해방감이었다. 그러나 종교 의례에서 일시의 구원을 받는 듯한 또는 운동권에서 말하는 억압에서 혁명적으로 해방되는 극적인 순간과는 좀 달랐다. 하긴 평생 동안 나는 사회 인습이나 통념의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처절한 억눌림도 없었던 만큼 극적인 해방감을 느낄 근거가 없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사람들이 노처녀라고 끊임없이 놀리고 무시하고 걱정하는 와중에서 나라고 주눅들림이 전혀 없었겠는가. 내게도 혼자 사는 여자로서의 어려움은 많았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금 서서히 풀려가는 것이다.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으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촉촉이 젖듯이 나지막한 설득과 속삭임으로 해방감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 독신으로 사는 건 좋은 일이야. 나는 모처럼 뿌듯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스스로 충족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가로수까지 유난히 꿋꿋하게 보였다. 공해로 찌든 밤하늘에 몇 개 떠 있는 별도 신통하게 초롱초롱했다. 검은 아스팔트 길은 수은등 빛을 받아 윤기 있게 반짝이며 길게 뻗어 있었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나는 경쾌하게 걸었다. 본격적인 독신 생활을 결심한 나는 이철범을 만났다. 이철범은 굳이 혼자 살겠다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다만 자신과의 결혼을 거절하기 위한 변명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상처 입을 뿐이었다. 나는 그가 필요 이상으로 상처 입지 않게 하려고 차근차근 설명했으나 그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다방을 휙 나가버렸다. 남겨진 나는 안타까운 나머지 긴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정리했고 남자 없이 꿋꿋하고 즐겁게 살 계획을 세웠다. 그 후 부정기 간행물인 대한문화동인지 창간호의 원고가 완성된 것은 1년이 지나서였다. 주말마다 모여 편집회의를 하며 수없이 뜯어고치는 진통 끝에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동인들은 내가 일하고 있는 가나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사장과의 출판 계약이 끝난 후 원고가 내 손에 넘어오자 좋은 책을 만들게 된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원고에는 사진, 악보, 그림 등 편집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책 만들기가 퍽 어려웠다. 고민 끝에 편집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 당시에는 편집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처음 생겨서 전문가도 희귀할 때였다. 편집 디자이너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원고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듣더니 잡지처럼 사진 식자로 조판해서 페이지마다 대지 작업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때만 해도 단행본의 인쇄는 대부분 활판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진 식자는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한 신기술이었다. 그러나 종래의 활판 기술로는 이 복잡한 원고의 편집을 감당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나는 새로운 사진 식자 기술로 대한문화 동인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근 석 달가량을 밤낮을 잇고 철야와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새로운 내용에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책,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일이다라는 생각이 내적인 동기와 노동을 완전히 결합시켰다. 나는 마치 열애에 빠진 사람처럼 즐겁게 일에 빠져들었다. 드디어 책이 나왔다. 사장은 보통 책보다 비싼 제작비와 전문가에게 줄 조언비 때문에 상을 찡그렸다. 하지만 동인들은 기뻐서 환성을 질렀다. 모두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이다. 동인들은 신이 나서 출판 기념회를 계획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한없이 흐뭇했다. 어느새 대한문화에 깊이 빠져든 것이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돈 때문에 불만이었던 사장도 어느 정도 기분이 풀렸다. 각 일간지마다 이 새로운 책에 대해 대서특필하는 통에 가나 출판사가 저절로 광고 효과를 얻었던 것이다. 또한 판매 상황도 양호했을 뿐더러 출판협회에서 훌륭한 책으로 선정하여 발행인인 사장이 상까지 받았다. 500부 운운하던 동인들은 초판 3,000부 외에 재판 3판까지 찍게 되자 대성공이라고 자축했다. 나는 내 직업의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 그 후 대한문화동인들은 조그만 사무실을 장만하여 여러 가지 소모임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해마다 열심히 기획하고 편집한 동인지를 내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덕분에 나는 매해 한 번씩은 좋은 책을 만드는 기쁨에 젖었다. 직장 생활 때문에 대한문화에서 새로 시도하는 소모임 활동에는 참가할 수 없었지만 편집회의에는 가능한 한 참여했다. 그러면서 동인들의 얼굴을 익혀서 새 친구들을 만들었다. 새 친구들은 전문직 여성 외에도 주부, 학생 등 다양했다. 대한문화 사무실의 간사로 일하게 된 장경미와도 친하게 되었다. 여성학을 공부한 장경미 간사는 의욕적으로 여러 활동을 벌였다. 그 많은 활동을 보면서 나는 여성 문제란 남녀 사이에서 파생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장경민은 동인들에게 보내는 회보도 만들었다. 그러나 인쇄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가끔 불러내어 도움을 청했다. 나는 흔쾌히 달려가서 회보 만들기를 도왔다. 그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문일규와 김영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문일규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오빠로부터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결혼식에 참석할 것인가 모르는 채 할 것인가 한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김영희와 단절된 관계를 이 기회를 통해 재개하고 싶었다. 친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서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가. 나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한 후 오빠 부부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기독교인인 영희의 영향 때문인지 결혼식장은 종로에 있는 큼직한 교회로 선정되어 있었다. 문일규와 김영희의 이름이 나란히 써진 팻말을 지나 식장 입구에 들어섰다. 하객들이 신랑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있었다. 큼직한 키에 곤색 양복으로 깨끗이 차려입고 주머니에 꽃을 꽂은 문일규가 연방 미소를 띠며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오빠 부부와 내가 문일규에게 다가갔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문일규는 눈에 띄게 당황하며 잠시 얼굴이 굳어졌다.
오빠가 먼저 악수를 청했다. 문일규는 멍한 표정으로 흰 장갑 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참 잘 맺어진 결혼이에요. 두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기뻐요. 의례적인 말 같았으나 나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문일규는 비로소 굳어진 표정을 풀고 어깨를 피며 활짝 웃었다. 고맙습니다. 약간 가라앉은 쉰 듯한 목소리에 정중한 존댓말로 답례하는 그를 보며 내가 너무 서슴없이 출연했나 머쓱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다. 나는 격려의 뜻으로 그의 흰 장갑 낀 손을 힘주어 잡았다 놓았다. 그는 다시 한번 어깨를 펴며 웃어 보였다. 나는 오빠를 문일규 곁에 놔둔 채 이현실과 함께 영희를 찾아 신부 대기실로 갔다. 영희는 대다수의 신부들이 그러하듯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진하게 화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주위에는 그녀의 친구들이 둘러서서 사진을 찍었다.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체제에는 그토록 저항적인 사람이 관습에는 왜 이토록 순응할까? 만약 내가 결혼을 한다면 저렇게 번거로운 웨딩드레스를 입지는 않겠다. 간단한 원피스나 실용적인 투피스를 입지. 하긴 전통적인 남녀관에 충실한 점이 있으니까 문일규에게 그토록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었겠지. 생각에 잠겨 신부의 모습을 찬찬히 응시하고 있을 때 영희가 나를 발견하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 나는 밝게 웃었다. 순간 영희의 얼굴에서 곤혹스런 빛이 사라지며 티 없이 반가운 기색이 떠올랐다. 영희는 신부답지 않게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민이 왔구나. 오랜만이다. 그래, 축하해주고 싶어서 뛰어왔다. 영희가 절교를 선언할 때와는 정반대로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흰 장갑 낀 손을 내밀었다. 네가 떠넘긴 남자 내가 챙긴다. 정말 잘 됐어. 나는 영희의 손을 힘있게 잡고 가볍게 흔들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랜 냉전 상태가 해소되는 것 같았다. 고생이 많았지? 감옥을 2번씩이나 갔다 온 영희에게 위로의 말을 던졌다. 고생은 무슨 고생,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지. 그보다 너는 별일 없이 지내니? 영희가 의연하게 대답하며 오히려 내 걱정을 했다. 나야 뭐 일에 파묻혀 즐겁게 지내지. 결혼식 끝내고 한번 만나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 정말 보고 싶었어. 나는 비로소 영희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 사진을 함께 찍은 후 신부 대기실을 나왔다. 곧 결혼 예배가 시작되었다. 시골티가 물씬물씬 나는 영희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한 후 두 남녀는 나란히 서서 결혼 서약을 하였다. 주례를 서는 목사는 운동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하객들도 역시 운동권 출신이 많았다. 드문드문 기역대 법대 졸업생들이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나를 보고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나와 문일규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었다. 끝까지 결혼식을 지켜본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뒤풀이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오빠 부부와 헤어져 회사로 향하면서 내 젊음의 한 장이 매듭지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개운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기분이었다. 그것은 섭섭함이나 쓸쓸함 또는 미련 따위와는 전혀 달랐다.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무대 위에서 열연을 하고 성공리에 연극을 끝낸 배우가 공연이 끝난 후 텅 빈 객석을 보며 느끼는 심정 같다구나 할까?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끝났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의 마음. 그 결혼식 이후에 김영희와 나의 우정이 재개되었다. 여전히 문일규는 만나지 않았지만 한 달에 한 번꼴로 자주 만나자 김영희는 내가 대한문화에 깊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저녁을 함께하며 맥주를 한잔 했을 때 김영희가 불만스레 물었다. 너 왜 하필이면 대한문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니? 왜? 어때서? 내가 가볍게 되물었다.
김영희는 적개심을 숨기지 않으며 날카롭게 대답했다. 그 사람들은 뻗디 부르주아 지식인 여성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겠니? 진정한 여성운동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장 억압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를 주체로 해서 전개돼야지. 노동자들만 여성 억압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 성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중산층 여성들도 자신의 해방을 위해 노력할 권리가 있지 않아? 나는 여성운동에 관한 영희의 생각을 떠볼셈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그건 그래. 중산층 전업주부들은 가사일에 종사함으로써 남성들의 노동력 재생산에 분명히 기여하고 있어. 하지만 자본가들로부터 한 푼의 보수도 못 받고 있으니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셈이지. 그러니까 대한문화에서 시도하는 가사노동의 재평가 운동이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운동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이고 부수적인 거야. 뭐니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 문제의 핵심은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기층 여성들에게 있어. 기층 여성들은 현 사회의 기본 모순인 분단 모순, 계급 모순 속에서 성 모순이라는 이중, 삼중의 질곡에 빠져 있으니까. 김영희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중산층 여성운동도 기층 여성운동에 복무할 때만 의미가 있지. 그런데 대한문화 동인들은 계급 모순을 도외시하고 중산층 운동에 안주한 채 안락한 자기 위안이나 하고 있잖아. 나는 다소 기분이 상해서 대답했다. 글쎄, 기층 여성운동에 선행돼야 한다는 데는 동감이지만 계급 모순이 이 사회의 모든 모순을 대변한다고 보진 않아. 사람은 물적 기반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야. 따라서 계급 운동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영희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나는 왜 부자도 아닌 너가 물적 기반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건 중산층이라는 물질적 기반을 이미 확보한 여자들이 자기들의 계급적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 성차별만 극복하자는 아니란 생각을 흉내내는 거 아니니? 나는 약간 화가 나서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 발생 이전에도 성모순은 있었어. 너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 계급 모순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자본주의 제도보다 더 오래된 가부장적 억압 구조에 근본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김영희 역시 곧바로 내 말을 반박했다. 우리는 바야흐로 논쟁에 휘말려 들었다. 가부장제가 근본 모순은 아니야. 계급 모순과 분단 모순을 극복해야 하는 전체 사회 변혁 운동이 근본적인 것이고, 가부장제나 성모순의 극복은 여성 운동 고유의 특수한 영역이지. 여성 운동은 보편적인 사회 변혁 운동의 부문 운동으로 존재하는 거야. 나는 머릿속에 확실한 도표를 그려놓고 거기서 한치라도 어긋나면 틀렸다고 강변하는 영희의 경직성에 답답함을 느꼈다. 가늘게 한숨을 쉰 후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의 생각이 좀 도식적이라고 느껴. 가부장제는 아주 오래돼서 좀 더 교묘하고 끈질긴 억압이야. 계급 모순도 어쩌면 가부장제로부터 파생됐을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비교적 계급 모순이 극복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성모순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 성모순은 그만큼 뿌리가 깊고 질기다는 얘기야. 우리는 가부장제의 극복을 통해 성모순, 남성적인 폭력 문화, 권위주의, 획일주의 등을 지향할 수 있다고 봐. 새로운 여성 문화를 통해 구체적인 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킬 때 진정한 사회 변혁이 이루어지리라 믿는 거지. 물론 계급혁명, 통일 같은 제도적인 변화가 여성 해방을 앞당길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생활의 질적 변화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할 거야. 나는 전체적인 체제의 변화를 우선시하는 너와는 조금 달라.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전체적인 문제를 바꾸어 보려는 장기적인 대안을 추구하고 있어. 따라서 너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도표처럼 계급 모순, 분단 모순이라는 전체 사회 변혁 운동의 일부로 여성 운동이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아. 여성 운동은 오히려 좀 더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지.
긴 얘기를 참을성 있게 듣고 있던 김영희가 입을 삐죽거렸다. 너 말은 억지가 심하고 현실성이 없어. 정치적인 혁명이나 경제적인 변화 없이 문화가 홀로 바뀔 수 있겠니? 사회 변혁은 계급 투쟁과 정치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여성 문화의 계몽적인 확대를 통해 피 흘리지 않고 안일하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역시 거부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너는 너무 남성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 예전에도 내가 주장한 적이 있지만 인류 역사가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은 남성적인 사고방식이야. 역사는 오히려 협동과 화해를 통해 발전한다고 보는 게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이지.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 사회 변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지배자들의 생각이야. 오히려 평화 시에 인류가 더 발전해 왔지. 따라서 내 생각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아. 김영희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다. 너는 꿈을 꾸고 있구나. 너와 나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달라져 있을 줄 몰랐다. 역사를 보는 눈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 안 되겠다. 그동안 너는 너무 가진 자들하고만 어울려 온 것 같아.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총칼로 떼죽음을 당하는 현실의 각박함과 비참함을 잊어버리고 안일한 환상에 젖어 있어. 내가 너를 꿈에서 깨게 해야겠다. 김영희는 망치로 내 머리를 내려칠 듯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론적인 논쟁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태여 꺼내고 싶지 않은 아버지 얘기를 했다. 나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폭력적 권력 행사가 우리 집의 불행의 원인이었어.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었지만 여성을 억누르기는 서슴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공적으로 진보적인 남자들의 사적인 모순을 날카롭게 의식하는 버릇이 생겼어. 사회적인 명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로 사람을 판단하기로 한 거지. 아버지의 가정 내 절대 권력은 결국 물적인 기반조차 무너뜨리고 말았어. 나는 가부장제에 근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따라서 구체적인 생활의 변화를 중시하고 가부장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대한 문화에 깊이 빠져든 건지도 몰라. 김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는 언제나 남자의 권위의식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구나. 그래. 나는 가난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됐지만 남녀 차별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 너가 가난이라는 현실은 용납 못하면서 남녀 구별에는 어느 정도 타협했던 것과 대조적이지. 이론 논쟁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했던 두 사람이 어릴 때의 구체적인 경험을 주고받자 훨씬 더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하긴 나도 어릴 때부터 가난을 뼈저리게 겪지 않았다면 물질적인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지 못했을 거야. 찢어지게 못 살았던 어린 시절에 가난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지. 김영희가 깊은 생각에 잠기며 중얼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물질적인 욕구가 해결된다고 곧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넌 중산층 여성들이 행복한 줄 아니? 그래도 기층 여성들보다는 한결 낫지. 기층 여성들은 중산층의 불행에다 더해서 빈곤이라는 악랄한 짐을 안고 있는 거니까. 얘기가 결국 또 제자리로 왔다. 나는 지루함을 느끼며 기지개를 켰다. 그건 그래. 너와 내가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어쩌면 큰 차이가 없는지도 몰라.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가 어떻게 다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냐가 중요해. 김영희가 턱을 괴며 동조했다. 그렇지. 서로 다른 세력이 어떻게 하나의 결집된 힘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해. 그건 그렇고 너 건강관리는 하고 있니? 갑작스런 물음에 나는 멀뚱멀뚱하고만 있었다. 그러자 김영희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너 나랑 등산 다니지 않을래? 한 달에 한 번쯤 산에 가는 모임이 있는데 목적은 단순히 체력 단련을 하는 거야. 재밌을 거야. 같이 가자. 나는 선뜻 내키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그럼하고 대답했다. 가을이었다. 등산화를 꺼내고 배낭을 손질한 다음 일요일을 기다렸다.
그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동생이 언니를 위해 정성껏 고기를 쟁여주었다. 우리 자매는 그동안의 새빵살이를 벗어나 시외에 조그만 임대 아파트를 장만한 직후였다. 더 이상 동생의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나는 5년 뒤에 있을 임대 아파트 분양을 대비해 알뜰히 저축했다. 오빠도 맞벌이를 통해 조그만 집장만을 하였다. 우리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비로소 한 고비를 넘은 듯했다. 나는 오랜만에 넉넉한 마음을 느꼈다. 물론 어머니는 내가 집장만을 하기보다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가는 생활에 만족했다. 일요일 아침 언니를 끔찍이 생각하는 동생이 쟁여준 불고기거리를 메고 북한산 구기터널 입구에 도착했다. 약속 장소에는 아직 아무도 나와 있지 않았다. 멍하니 서서 5분쯤 기다리자니 김영희가 빨간 모자를 쓰고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다. 영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등산 장비가 제법 있네. 배낭 속에는 뭐가 있니? 고기를 좀 준비했어. 잘했다. 오늘 모이는 여자들은 전부 개털들이라서 고기 맛을 본지 오래됐을 거야. 운동권 여자들은 가난하리라는 내 짐작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 넌 뭘 준비했니? 찌개거리를 싸왔지. 영희와 내가 담소를 즐기며 10분쯤 기다렸을까? 눈이 동그란 여자와 키가 크고 수척해 보이는 30대 초반의 여자가 다가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조순미와 박영자 아니야? 나는 화들짝 놀라서 외쳤다. 그들은 기역대 여학생 지하서클 시절에 농촌과 노동운동의 현장으로 떠났던 후배들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윤여민 언니. 출판사 편집부장으로 출세했다며요? 조순미가 빙그레 웃으며 놀렸다. 출세는 무슨 출세? 조그만 동네 골목에서 활개치는 거지. 내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한 후 물었다. 그보다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니? 너무나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서 궁금하다. 전 농촌 운동을 하다가 쟁의에 연루되어 감옥살이를 한바탕 겪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조용히 살아요. 조순미가 간단하게 말했다. 박영자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노동 현장에 들어갔다가 위장 취업자로 발각되어 해고됐어요. 어쩌면 너희들은 학생 때의 소신대로 민주화 투쟁에 일관되게 헌신해왔구나. 대단하다. 그동안 서로 자주 만났나 보지? 내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노는 물이 비슷하다 보니 끼리끼리 모이는 거지 뭐. 김영희가 대신 말을 받았다. 궁금했던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 다시 10분쯤 지났을까? 키가 자그마하고 똥똥한 여자 둘이 뛰어왔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사과했다. 미안해. 둘이 만나서 오느라고 늦었어. 30분이나 기다렸다. 아주 친한 사이인 듯. 김영희가 서슴없이 톡 쏘아붙였다. 세월이 흘러서 체형이 변해서 그렇지 자세히 보니 그들 역시 아는 얼굴들이었다. 너희들 이미순과 장청자 아니니? 어머, 여민이 언니,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유, 언니는 하나도 안 배웠네. 우리는 하도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았다. 나는 이미순과 장청자가 김영희와 함께 데모를 한 후 감옥 생활을 했었던 것을 상기하고 약간 죄스러워 말했다. 고생이 많았지? 고생이랄 거 있나요? 원해서 싸웠던 건데. 이미순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여민이 언니 소식은 영희 언니를 통해 가끔 들었어요. 대한문화에 나간다며요? 부자 동네에서 노네요? 장청자가 믿지 않게 비아냥거렸다. 6명의 일행은 화기애애하게 제갈거리면서 북한산으로 올라갔다. 천천히 걸어 올라가면서 내가 장청자와 이미순에게 물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매 맞는 아내 상담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미순이 대답했다. 전 새로 생긴 기독교 여성운동단체에서 일해요. 둘 다 여성운동권으로 뛰어들었죠. 장청자가 야무지게 말했다.
나는 속으로 학생 때 그토록 정치를 우선시하던 이들이 나이가 들더니 결국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느꼈구나 생각했다. 이때 김영희가 끼어들어 화제를 바꾸었다. 나는 오늘 큰 놈은 큰 놈대로 보채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보채서 떼어놓고 오느라고 혼났다. 무용담을 하듯 호기 있게 말하자 나를 제외한 일행 모두가 까르르 웃었다. 그러더니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등산 갈 거라고 선전포고를 해놨어. 지가 불만이 있어도 어쩔 거야. 마누라가 모처럼 나간다는데. 오늘 하루는 꼼짝없이 애 보는 거지. 아휴, 그 집 서방 참 착하기도 하다. 나는 미리 얘기했는데도 굳이 오늘 나가야 한다는 거야. 할 수 없이 애를 시집에 맡기고 왔어. 난 친정에 맡겼어. 오가는 대화를 듣던 나는 그제야 영희가 말하던 큰 놈이란 남편을, 작은 놈은 자식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고 보니 나를 제외한 일행은 모두 결혼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일에 매이고 육아에 곤란을 겪기는 예사 여자들과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모처럼 여자친구들과 함께하는 등산은 이들에게 무척 즐거운 나들이었다. 한참 신이 나서 웃고 떠들며 걷다가 문득 장청자가 말없는 내게 물었다. 그 집은 아이가 몇이에요? 난 독신이야. 어머,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미처 몰랐었던지 갑자기 일행의 관심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어머, 어쩌면? 에이, 이제라도 빨리 시집 가세요. 아무리 남편이 속을 썩인다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매 맞는 아내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해야지 애도 낳아보고. 그럼 출산이 얼마나 신비한 경험인데. 신비한 경험 좋아하시네. 아프기만 하더라. 나를 쑥 빼놓고 자기들끼리 제재거리며 수다를 떨었다. 나를 걱정하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며 내심으로 생각했다.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통념을 그대로 내면화한 이들은 자유롭고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대한문화동인들과 많이 다르다. 하긴 민중들의 대부분이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민중운동 출신인 이들도 결혼이 자연스럽고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산 입구에 포장된 도로를 걷던 우리는 흙길로 접어들어 산속 깊숙이 들어갔다. 가을 나무들은 열매를 매달고 낙엽을 떨구었다. 작은 산새가 열매를 쪼아 먹다가 인기척이 나자 포르륵 달아났다. 등산객들은 대자연 속에서 산새처럼 작게 느껴졌다. 산길이 가파라지자 일행은 말없이 걷기만 했다. 길을 모르는 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멀게만 느껴졌다. 바위를 디디며 한참 오르자 물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김영희가 일러주었다. 나는 안도의 긴 숨을 내뿜으며 일행의 뒤를 묵묵히 따라갔다. 드디어 널찍한 평지와 약수터가 나타났다. 조순미와 박영자가 물통을 들고 밥 지을 물을 받으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걸어서 약수터 조금 위쪽에 숲속으로 들어갔다. 김영희가 숲속의 자리를 훤히 알고 있어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가다가 커다란 바위 밑에 평평한 자리를 찾아냈다. 꼭 6명이 앉을 만한 자리였다. 여기가 우리 자리야. 힘들었지? 김영희가 배낭에서 접는 돗자리를 꺼내며 내게 물었다. 잘 따라오던데요. 이미순이 웃으면서 신문지를 깔기 시작했다. 신문지 위에 다시 돗자리를 깐 일행은 잠시 앉아서 다리를 쉬며 땀을 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순미와 박영자가 물을 받아왔다. 모두들 준비해온 먹거리를 꺼냈다. 씻은 쌀, 찌개거리, 김치, 밑반찬. 나는 슬그머니 고기를 내놨다. 어머, 이거 불고기거리 아냐? 여민이 언니 덕분에 오랜만에 포식하겠네. 장청자가 높은 소리로 말했다. 마치 나는 그동안 물질적인 상승만 꾀했고 이들은 민주화 투쟁을 하며 비난하게 살아온 것 같아 창피해졌다. 아니야, 나도 소신껏 살아왔어.
나는 움츠러드는 마음을 추스리며 고개를 들었다. 모두들 신이 나서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인 후 둘러앉아 고기를 구웠다. 어머, 돼지고기도 아니고 순쇠고기야, 쇠고기. 많이도 가져왔네. 모두들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주눅이 들어 고기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김영희가 그런 나를 지그시 지켜보았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장청자가 커피를 꺼냈다. 어머, 후식도 있네. 누가 이런 사치성 수입식품을 가져왔어? 숭늉이나 마시고 말지. 박영자가 커피를 가져온 장청자에게 타박을 주었다. 고기 먹은 뒤에는 커피가 제격이야. 눈 딱 감고 마셔도. 장청자가 여유작작 말했다. 커피 특유의 고소한 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자 모두들 못 참겠다는 듯 군소리 없이 커피를 받아 마셨다. 그러나 농촌운동 출신인 조순미와 해직 노동자인 박영자만은 커피 대신 숭늉을 마셨다. 나는 또 한 번 기가 죽는 대신 이들이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게 아닌가 의혹이 생겼다. 커피가 얼마나 대중화된 식품인가. 그런데 사치성 수입식품이라고 먹지 않다니. 철저한 것은 좋지만 다소 경직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건강에는 좋지 않은 음료지만.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는 사이 이미순이 진지한 화제를 꺼냈다. 우리는 요즘 소형 영화를 한 편 제작하려고 해. 매 맞는 아내의 이야기를 영상화하려는데 어떻게 끌어갈지 고민 중이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해줘. 장청자가 곧바로 대답했다. 그거야, 남성들의 폭력이 결국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우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화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 어머니는 자식을 때리고 자식은 강아지를 때리는 식으로 독재 권력과 독점 자본이 남성을 착취하면 남성은 여성에게 폭력적인 분풀이를 하는 것을 그리면 돼. 그래, 그거 좋겠다. 자본주의 체제가 가부장제를 강화하니까. 김영희가 나를 힐끗 보며 맞장구를 쳤다. 내 의견은 좀 다르리라고 추측하는 모양이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 사이사이에 광주 항쟁 슬라이드를 넣으면 어떨까? 성폭력과 국가 권력의 남용은 같은 성질이잖아. 조수미가 한마디 거들었다. 참 멋진 생각인데 독재 권력의 명령으로 민중을 학살하는 군인과 사회 구조의 억압 때문에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은 똑같은 데가 있어. 그렇다면 아내 구타를 하는 남성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폭압적인 독재에 항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감날 거야. 박영자도 찬성했다. 나는 속으로 논리가 너무 꿰어 맞추는 식이고 비약이 심하지 않나 생각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여성 문제에 관해 일괄적인 학습을 통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다른 의견을 말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하여튼 진정한 여성 해방은 민족과 계급 모순이 극복돼서 완벽한 인간 해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야 돼. 김영희가 다시 한번 내 눈치를 살피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나는 끝까지 잠자코 있었다. 그때 이미순이 내게 부드럽게 말했다. 아까부터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한마디 하세요. 기탄 없는 의견은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성 문제를 전체 사회 변혁 운동에 동원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맞고 아파하는 아내들의 구체적인 체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민중 문제만 강조하다 보면 피억압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체험은 설 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이미순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때리는 남편과 매맞는 아내의 관계에만 강조점을 두다 보면 자칫 남성과 여성을 대립관계로 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성 문제를 민중 모순이 아닌 가부장제에서 파생되는 협소한 문제로 오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왜 오도하는 거야? 성모순은 워낙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되는데? 내가 진지하게 되물었다. 장청자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성차별을 계급 유지에 최대한 악용하고 있어요. 여성을 가사 노동에 종사케 함으로써 노동력 재생산비를 줄이거나
여성 인력을 남성 노동력보다 저임금으로 착취하거나 따라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는 단결해서 자본가에게 대항해야 다 같이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부장제의 모순만 강조해서 남성과 여성을 대립시키면 상당히 곤란하죠. 남녀가 서로 적대 관계에 빠져들거나 상호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효율적인 단결이나 일사불란한 계급 투쟁을 할 수 없어요. 남성과 여성은 대립해서는 안 돼요. 단결해야죠. 하지만 실제로 때리는 남편과 매맞는 아내가 있어서 아무리 화해하라 그래도 소용이 없고 계속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으로 구타당한다면 남성과 과감히 싸우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거기에 바로 현실적인 여성 문제가 있는 거죠. 반드시 계급 문제나 민족 문제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여성의 현실이 나는 전체 변혁 운동의 당위성만 강조하는 일행이 답답해서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자 두세 사람이 동시에 반박하고 나섰다. 매맞는 아내의 독자성이나 특수성도 알고 보면 사회의 보편적인 빈곤이나 억압 구조와 얽혀 있죠. 그래요. 따라서 사회 체제가 우선 바뀌어야 종속적인 성모순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나는 한결같은 주장 앞에 말문이 막혔다. 하긴 민중들과 어려운 생활을 함께 해온 이들에게는 우선 빈부 차이가 없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절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빈곤한 피억압 계급을 양산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총력을 다하여 부수고 폭압적인 독재 권력에 단결하여 대항하는 것이 급선무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사소하고 구체적인 일상적 모순을 직시하지 않고 커다란 구조학이나 민주화 투쟁만 우선시하는 이면에는 또 다른 심리가 있을지도 몰랐다. 언젠가 대한문화의 강정화 동인이 썼던 글이 떠올랐다. 이들이 여성 문제의 독자성을 밝히는 부분을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면에는 여성 문제에 눈뜨고 싶지 않은 강한 심리적 저항이 있는지도 모른다. 성모순에 눈뜬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맺어온 기존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중거 집단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강정화 동의는 가부장제에 길들여진 야근 여성일수록 그런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하긴 이들도 전부 남편과 아이가 있는 여자들이다. 남녀 사이를 대립관계로 파악한다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사코 남녀는 적대관계가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지도 모른다. 유구한 세월 동안 여성은 남성에 의해 갖은 교묘한 수단으로 시달림을 받아와서 이제는 싸우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는데도 일행은 대학 시절부터 나는 다른 의견만 말해와서 제쳐놓을 수밖에 없다는 듯 자기들끼리의 얘기에 열중했다. 나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여성 운동조차 남성들의 논리에 맞추어 부수적으로 전개한다면 봉건 시대의 순종적인 여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남성적인 사고방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면 여성주의의 참뜻을 찾을 수 없지 않을까? 나는 급진적인 발언을 해도 거부감 없이 들어주는 대한문화 동인들이 그리웠다. 한참 수다를 떨던 일행은 이윽고 자리를 거두고 산을 내려왔다. 내려오는 길에는 붉은 노을이 나의 기분처럼 쓸쓸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후 김영희가 가끔 나를 불러내어 등산을 가자고 하였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았다. 다시는 그렇게 쓸쓸한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로 무척 바빴다. 회사 일도 분주했지만 대한문화의 회보 만들기, 편집 회의 참석, 원래 논단 참가 등으로 주말마다 계획이 짜여졌다. 또한 그쯤 소모임 활동에까지 참여해 여성학 공부를 했다. 대한문화의 장경미 간사가 이끄는 여성학 공부방은 여성으로서의 구체적인 내 삶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여성학 공부가 웬만큼 끝나는 대로 각자의 삶을 써보기로 했다. 사실 여성들은 오랜 세월 침묵해왔다.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일은 여성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말없는 여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남성 지배 세력에 의해 정리된 이야기, 대서사가 아니라 그 공식적인 역사 뒤에 숨겨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 생각과 느낌, 즉 소서사를 써보기로 한 것이다. 위대하거나 대단할 것도 없는 한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지만 구체적인 생활의 진실이 담겨 있는 소서사, 바로 자기 역사를 써보기였다. 물론 여성들의 이야기는 남성들의 글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살아가지만 사실은 엄격하게 역할이 분리된 세계에서 전혀 다른 체험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존의 기승전결식 구조나 남성적 언어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 새로운 여성주의적 문체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구체적인 글쓰기 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여성학 공부방에는 나와 같은 독신들도 있었지만 남성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가는 전업주부들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독신 생활이 얼마나 단순한가 반성도 되었다. 전업주부들은 남편, 아이, 시집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한 남자를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은 흔히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되어 왔으나 사실은 끔찍하게 고달프고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이었다. 나는 사소하고 하잘것없으며 시시콜콜한 일상의 번뇌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새삼 깨달았다. 주부들의 이야기는 박완서의 소설처럼 흥미롭고 풍부했다. 역시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직장 생활과 사회 체험이 전부였다. 내게는 갈등을 일으킬 가족 관계가 없었다. 하긴 진작부터 갈등의 소지를 가져올 가족을 만들지 않았던 현명함 내지는 약삭빠름 탓이지만 나는 주부들의 힘들고 빛 안 나는 가사 노동에 비하면 제법 의미 있는 일을 해왔고 여성으로서의 억압도 덜 느낀 편이었다. 어쩌면 나는 명예의 남자 비슷한 생활을 했었는지도 몰랐다. 따라서 나의 소서사는 매우 재미없게 전개될 것 같았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써보기로 하였다. 독신 여성의 삶도 여성의 삶이니까. 이런 이유들로 바쁘기도 했지만 더욱 정신이 없었던 것은 동생의 결혼 때문이었다. 오빠가 결혼할 때는 워낙 경제적으로 궁핍한 탓에 간략히 치렀고 또 남자였으므로 혼수 준비가 복잡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자 동생의 경우는 많이 달랐다. 결혼에 따른 준비가 왜 그리 복잡한지 어머니와 올케뿐만 아니라 나까지 번갈아 혼수 장보기에 동원되었다. 장롱, 이불, 그릇, 가전제품, 예단, 한복, 드레스. 간소하게 치르는 편인데도 장만할 것이 끝이 없었다. 이불 호청 한 가지를 장만하는데도 수많은 낯선 이름의 천들이 등장했고 색깔 디자인까지 고르려면 눈이 아팠다. 가전제품을 사는 일도 쉽지 않았다. 한마디로 현대 생활은 복잡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현대의 가정생활이란 상품의 소비처였고 상품의 소비자인 여성은 대자본의 식민지였다. 따지고 보면 신랑 신부도 상품의 일부였다. 나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한 자본주의의 음모에 치를 떨었다. 나는 김영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얘기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려면 계급투쟁만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구체적 식민화 현상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 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상품 공략을 하는 대자본의 침투를 직시해야 한다고. 그러나 김영희는 여전히 중산층의 소비 생활이나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여성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계급투쟁으로 독점 자본을 부수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나는 김영희와의 대화가 자꾸 어그러진다고 느꼈다. 뭔가 핀트가 맞지 않았다. 김영희가 주장하는 노동자 우선은 그때처럼 노동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주장이었다. 영희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 더 늘어나야 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독단과 배타성은 의식화 운동에 방해만 될 것 같았다. 그저 저녁을 사고 후원금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다. 복닥복닥거렸던 동생의 결혼식이 끝났다.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되자 마음이 정돈되었다. 동생이 살던 작은 방을 침실로 꾸미고 큰 방을 서재로 만든 다음 컴퓨터를 들여놨다. 대한문화의 여성학 공부가 끝나는 대로 소서사를 쓸 셈이었다.